프랑스 자동차 회사 르삐의 회장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일본의 자동차 회사 닛비를 화려하게 부활시키며 일본에서 영웅으로 추앙받았던 자동차 업계의 거물 카를로스 곤 전 회장. 그런 그가 2018년 특별 배임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고요. 2019년 4월부터 24시간 감시를 받으며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불공정하고 정치적인 박해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냈던 레바논으로 도주한 사실이 드러나며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가택연금 중이면 당연히 출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야, 그 도망친 방법이 궁금하네요. 백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카를로스 곤 회장의 탈주국은 10여 명의 다국적 용병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의 탈출에 앞장선 리더, 미국 육군 특수부대 출신 마이클 테일러, 그리고 행동 파견 브레인 그의 아들 피터, 운송 담당 전세기 조종사와 터키인 직원들까지 동원됐는데요. 먼저 마이클과 피터 부자는 6개월 전부터 탈주국을 위해 치밀하게 사전 답사와 조사를 실시. 이들은 개인 전세기 전용 출입구에 장비 검색이 허술한 간사이 공항을 도주 경로로 낙점했습니다. 근데 좀 믿기지가 않는 게 공항에서 뭐 지나갈 때 맥스레이도 찍고 신분증도 보고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뚫어낸 거예요?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악단으로 위장, 카를로스 회장을 다름 아닌 대형 악기 장비 케이스에 숨긴 후 이동. 그렇게 보안 검색대를 무사히 통과했고요. 전세기를 타고 유유히 터키를 거쳐 레바논으로 도주. 아니 근데 이게 좀 씁쓸한 게 그래도 다국적 기업의 CEO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몰래 빠져나가는 것 자체도 명예롭진 않은 거예요. 카를로스 곤 회장은 자신이 도망친 이유에 대해 닛비와 르비를 통합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자신을 음해하려는 음모를 꾸민 것이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일본 측은 레바논에 그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두 나라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레바논은 송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정정당당하게 검색대를 걸어서 나가면 되지. 왜 근데 일단- 악기통에 숨어서 나가서 근데 일단 저런 얘기- 절차적으로 네. 어떻게든 본인 도망친 거잖아요. 그건 그렇지. 잘못이죠. 그건 잘못이지 뭐. 존경받던 CEO에서 도망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된 그. 비록 도망치는 데는 성공했지만 도덕적인 비난은 면치 못할 겁니다. 자, 이번 특종은 제가 1억 천금, 100만 장자를 꿈꾸는 한 기자님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그런 걸 꿈꾸고 있습니까? 한탕을 노리고 있죠. 좋아요. 기대하겠습니다. 네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이 사람들의 얼굴, 이름만 잘 기억해 두셨다가 우연히 길을 지나다가 이 사람들과 마주치셨다. 그때 간단하게 전화 한 통만 걸면 100만 장자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들의 정체가 무엇이냐? 미국 국무부가 운영 중인 테러 정보 신고에 대한 포상 프로그램이 선정한 현상금 탑3 거물급 테러리스트들입니다. 오케이. 현상금 탑3 테러리스트 그 첫 번째 주인공 이름 알 자와히리 현상금 약 280억 원.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 내 최고 전력가로 알려져 있는 그는 현재 생존한 최고의 현상금 테러리스트입니다. 200 얼마요? 280억. 와, 진짜. 280억, 와. 1998년 빈라덴과 함께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케냐, 탄자니아 미 대사관 폭탄 테러 등 알카에다의 굵직한 테러를 실질적으로 기획, 주도해온 인물인데요. 2011년 알카에다의 새 지도자로 알 자와히리가 임명되자 당시 미국의 마이크 멀린 합동참모본부 의장은요. 우리는 알 자와히리를 끝까지 추적해 사살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저렇게 나올 정도면 진짜 대단히 위험한 인물이긴 한 모양이네요. 뭐 액수가 그걸 증명하고 있죠. 이어서 두 번째 현상금 탑3 테러리스트 이름 시라주딘 하카니 현상금 약 110억 원. 미국 국무부는 아프가니스탄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아프간 반군 세력이자 탈레반 연계 조직인 하카니 네트워크의 지도자 시라주딘 하카니에게 $10,000,000의 현상금을 내걸었는데요. 그 이유 하카니 네트워크는 나토와 아프간을 노리는 가장 치명적인 무장단체입니다. 2011년 9월에는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과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의 국제안보지원군 본부에 폭탄 테러를 자행한 배후로 알려졌기 때문이었죠.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현상금 탑3 테러리스트. 이름 아부 무함마드 알 줄라니. 그의 현상금 역시 약 110억 원.
알-줄라니는 알카에다의 시리아 테러 조직 알-누스라 전선의 수장인데요. 2015년 알-누스라는 시리아 내 한 검문소에서 약 300명의 민간인들을 납치한 전적이 있고요. 또 시리아 이들리브 지역의 한 마을에서는 약 20명의 주민들을 끔찍하게 학살하기까지 했던 겁니다. 민간인들한테는 왜 그래요, 정말. 참. 민간인들한테 저런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고 해도 사실 그게 테러리스트가 제일 나쁜 점이죠. 아니 지금 뭐 280억, 110억 좋은데 뭐 우리 돈 벌게 해준다면서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테러리스트를 만납니까? 제가 몽타주를 그렸습니다. 예. 아 몽타주를 또 그렸어요? 그 와중에? 죄송한데 사진이 있는데 굳이 왜 몽타주를...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네. 사진을 보고 몽타주를 저희가 그리는 사람? 그림을 사진이 그려놨- 없기 때문에 몽타주를 그리는 거거든요. 예. 아 그래요? 아하. 아, 이 역발상이었습니다. 예. 전 세계를 테러의 공포로 몰아넣은 거물급 테러리스트들 하루빨리 체포돼 무자비한 테러를 일으킨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겁니다. 2012년 콜롬비아. 당시 경찰들은 유명 폭력 조직이자 여성들을 고용해 남성을 유혹한 뒤 납치, 감금, 협박 등을 일삼은 지오반니 레보예도를 검거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었는데요. 그는 납치, 감금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0년형을 선고받은 뒤 곧바로 도주, 1급 지명 수배자 명단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야, 근데 징역을 선고받고 도망간다는 건 좀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죠? 레보에도가 도주한 직후 유명 폭력 조직의 일원인데다가 얼굴도 알려져 있던 상황이라 사람들은 조만간 그가 체포될 거라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웬 귀신이 고칼 노릇입니까? 레보에도를 잡기 위해 경찰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를 추적했는데요. 그러나 무려 1년간 그 어디서도 그에 대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마치 이 세상에서 완벽히 사라진 듯 감쪽같이 자취를 감춰버렸던 겁니다. 경찰들이 일단 정말 쌍심지를 켜고 추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도망갔다 온 본인의 명예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2013년 어느 날 콜롬비아 비앙키아 인근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던 레보에도가 드디어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체포 당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그의 모습. Penal Municipal de Bogotá dictó una condena de 60 años 뭐요? por delitos de concierto. 체포를 당시의 모습은 지금 누가 봐도 이제 여성의 머리와 뭐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남자였는데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거 아니야? 원래 남자였는데 여장을 했든지 그래. 아니면 원래 남자였는데 여자가 된 건지.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레보에도가 약 1년간 경찰의 수사망을 교묘히 빠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여장을 한 게 아니라요. 아예 성전환 수술을 감행. 로잘리나라는 이름의 30대 여성으로 완벽하게 변신했던 겁니다. 야 이거는 성형 수술을 능가하네. 그렇지. 성도를 바꿔버렸어. 뭐 이건 굉장히 초유의 사태라 어떻게 반응드리기가 좀 참. 아니 어떻게 체포된 겁니까? 그게 궁금하죠. 네. 불심 검문 중이던 경찰의 눈에 띈 한 여성. 어디서 많이 봤는데 누구시더라? 그 레보예도랑 너무 닮지 않았어? 근데 알아본 게 진짜 대단하잖아요. 아니 이게 어딜 봐서 알아볼 만한 그 얼굴이냐고. 경찰들의 눈썹이 대단하시네. 이걸 보고 어떻게 알아보냐고. 경찰들을 그러니까. 칭찬해야겠네요. 네. 뭐 DNA 검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육안으로 잡은 거잖아요. 잡은 거죠. 아니 사실 뭐 이렇게 해서 신분 완벽하게 숨겨서 어떤 범죄를 어떻게 저지를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 정말 다행이네요. 그리고 법에 처벌 안 받았잖아요. 범죄자 신분을 감추기 위해 성전환 수술까지 감행했던 도망자. 성별은 바뀌어도 범죄를 저지른 사실까진 바꿀 수 없습니다. 2018년 4월 8일 일본 열도 4개의 섬 중 시코쿠의 에이메현 이마바리시에 위치한 마스야마 교도소에서 재소자 히라오 다스마가 탈옥하는 사건이 발생. 당시 15,000명이 넘는 경찰과 16마리의 경찰견, 헬리콥터와 무인 정찰기 등이 투입됐지만요. 3주가 넘는 시간 동안 탈옥수 히라오를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捜索は難航。 야, 헬기가 떴는데? 일본도 CCTV가 엄청 많이 깔려 있는 나라인데 그러게. 어떻게 이렇게 도망 다닐 수가 있죠? 당시 탈옥수 히라오는 탈옥한 뒤 곧바로 교도소 인근 마을에서 자동차와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시코쿠와 본토 혼슈의 중간 지점인 무카이시마 섬에서 히라오가 타고 도주한 자동차와 그의 DNA가 검출된 물건들을 확인한 뒤 탈옥수가 섬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모든 다리를 봉쇄해. 이 경찰은 무카이시마 섬에서 혼슈로 가는 길목들만 봉쇄하면 탈옥수 히라오를 검거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죠. 여기 탈옥수랑 닮은 남자가 있어요. 그가 탈옥한 지 22일째 되던 날 히라오는 당시 경찰이 예상했던 무카이시마 섬이 아니라 섬에서 약 70km 떨어진 본토 히로시마시 미나미구 시내 한복판에서 검거됐습니다. 야, 어떻게 갔지? 아니 섬에서 본토까지 가는 길을 차단했다 그랬잖아요. 그거 어떻게 한 거지? 탈옥수 히라오가 경찰의 포위망을 뚫고 도주할 수 있었던 이유. 바다를 헤엄쳐서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느라 힘들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히라오는 무카이시마 섬에서 약 200m 거리의 혼슈까지 헤엄친 뒤 히로시마까지 도주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당시 일본 경찰이 히라오가 바닷길로 도주할 가능성을 배제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헤엄친 무카이시마 섬 일대의 바다는요. 페리도 항해할 때 어려움을 겪는 데다 작은 어선은 엔진을 끄는 순간 휩쓸릴 정도로 파도가 센 곳인데 거길 헤엄쳤다고요? 이렇게 주민들 사이에서도 조류가 거세기로 유명해서요. 함부로 헤엄을 친다는 것은 자살 행위와도 같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헤엄쳐 도망쳤던 24일 밤은 비까지 내렸던 상황. 하지만 탈옥수 히라오는 경찰의 포위망과 모든 악조건을 뚫고 보란 듯이 도주에 성공했던 겁니다. UDT 훈련 아니야? 정말 특수부대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걸 어떻게 보통 사람이 장비도 없이 그렇게 가지? 한편 절도 및 침입죄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히라오는요. 원래대로라면 작년 1월에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희대의 탈주국을 벌인 대가로 징역 4년형을 추가로 선고받고 혹독한 수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만기 출소를 하고 그러니까 반성을 충분히 하고 대가를 치르고 새 삶을 사는 게 낫지. 그걸 뭐 도망쳐갖고 어떻게 새 삶을 살겠어요. 죽을 뻔했어. 게다가 죽을 뻔했고. 미련하지. 2011년 1월 26일 시가 200억 원의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수배된 남성 A씨가 중국에서 김해공항으로 입국했는데요. 야, 당당히 왔다고? 밀항한 게 아니라 김해공항으로? 위조 요건이었나요? 경찰이 쫓던 마약 사범인 A씨가 당당히 입국한 이유. 이제 와서 날 잡아봐서 소용없어. 나 이제 죄가 없거든. 당시 마약 밀반입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으로요. A씨는 공소시효 만료 시점을 2011년 1월 10일로 계산. 공소시효가 끝나고 며칠 뒤 당당하게 공항을 통해 입국한 겁니다. 아, 공소시효가 끝나면 처벌 못하니까. 계산 잘못한 거 아니야. 10년을 참 잘도 도망 다녔네. 네. 그런데 말입니다. 교활하게도 공소시효 제도를 악용한 A씨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공소시효? 당신 공소시효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A씨는 공항에서 즉각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거의 자수네 자수. 자수네. 아니 공소시효 끝난 날을 잘못 계산한 거 맞죠 제 말이? 계산 잘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 사실 A씨와 함께 마약 밀반입을 했던 공범 B씨가 2003년에 먼저 체포돼 재판을 받았는데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 의하면 공범이 해외 등으로 도피할 경우 다른 한쪽의 최종 심의 결정될 때까지 기간은 공소시효에서 제외됩니다. 맞네. 이게 조항이 엄청 많아요. 관련된 게. 그게 멈춰지는구나. 멈추는 거예요. 아. 시간이 안 가. 거기는 안 쳐요. 그래서 해외로 도피한 A씨는 공범 B씨의 재판 기간인 1년 10개월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 A씨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시점은 2012년 11월까지였는데요. 하지만 이 조항을 몰랐던 A씨는 자신의 공소시효를 딱 10년인 2011년 1월로 착각. 잘했다. 잘했네. 야 진짜 잔머리 쓰다 걸렸네. 아, 근데 너무 쌤통이다. 제 자기 딴에는 10년 동안 잘 숨어 있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미리 들어와서 법의 심판을 받았으면 편안하게 여생 보낼 수 있는 건데 10년도 날린 거죠 사실. 날린 거죠. 도망 다니. 이제 와서 다시 쳐버리거든요. 또 쳐버리지. 법이 그렇게 청솔하지가 않은데 어떻게든 그 사각지대 있는 줄 알고 저러다가. 현재 멕시코에서 가장 악명 높은 마약 카르텔의 두목, 일명 엘 멘초라고 불리는 네메시오 오세게라 세르반테스인데요. 엘 멘초는 멕시코의 원조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이 체포된 뒤 전 세계 마약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며 멕시코의 신흥 마약왕으로 떠올랐습니다. 엘 멘초가 이끄는 카르텔은 마약 유통, 판매뿐만 아니라 시민, 경쟁 조직, 군인, 병탈 등의 서슴지 않고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아주 굉장히 위협적인 조직인데요. 그래서 미국 마약 단속국은요. 엘멘초의 카르텔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5대 범죄 조직 중 하나입니다.
엘멘초 체포를 위해 약 110억 원의 현상금을 걸었고요. 멕시코 정부 역시 약 16억 원의 현상금을 걸고 엘멘초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엘멘초는 양국의 추적을 따돌리고 여전히 도주 중인 상황인데요. 지금도 지금도. 사실 두 나라가 이렇게 힘을 합쳐 쫓고 있는데 잡히지 않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대단하다. 네. 다른 나라로 아마 이동하지 않았을까요? 엘멘초는 완벽하고 안락한 도주를 위해 일명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우선 엘멘초는 멕시코 할리스코주를 카르텔의 주요 거점 지역으로 삼아서 해당 지역을 장악했는데요. 2015년 멕시코 군용 헬기가 할리스코주로 출동해 엘멘초 체포 작전을 펼쳤지만 오히려 멕시코 군용 헬기가 엘멘초 카르텔의 로켓포에 피격당하는 사건이 발생. 근데요. 엘멘초는 그만큼 할리스코주를 자신을 지켜줄 가장 안전한 도피처로 삼았습니다. 벙커 정도가 아니라 완전 반격도 가능하게 아니, 그러니까 저 정도면 다른 나라보다 여기가 안전하지. 공성전을 하는 거네 진짜. 지난해 7월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요. 멕시코 경찰은 멕시코 할리스코주 인근의 작은 시골 마을 엘 알시우아트레 병원에 엘멘초가 주기적으로 방문한다는 정보를 입수, 해당 병원으로 출동했는데요. 놀랍게도 그곳은 평범한 일반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뭐야? 거기는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아니에요. 그 조직 사람들만 드나들 수 있더라고요. 아무나 이용 불가. 병원 설립자는 바로 엘멘초. 그곳은 신장 질환을 앓고 있던 엘멘초가 자신의 건강을 위해 설립한 개인 전용 병원이었던 겁니다. 와. 그리고 그곳은 엘멘초와 그의 조직원들, 그리고 그가 엄선한 일부 마을 주민들만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당시 경찰은 엘멘초가 지역 주민들을 매수, 그의 행방을 숨겨주는 대가로 일종의 거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요, 지난해 2월 엘멘초의 아들 루벤 오세게라는 마약 밀매 혐의로 미국으로 송환, 뒤이어 자금 세탁원으로 알려진 그의 딸까지 체포됐지만요. 엘멘초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황. 범죄로 축적한 돈으로 어딘가에서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을 엘멘초. 하루빨리 체포돼 더 이상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2010년 7월 중국에서 전해진 소식. 허난성의 한 감옥에서 탈출한 펑치윤이 무려 19년 만에 자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소식이 전해지자 안타까운 사연. 법이 그에게 선처를 베풀길. 펑치윤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자, 이렇게 펑치윤에 대한 동정 여론이 확산됐습니다. 진짜 이상한데요? 아, 이게 잘못 들어갔나 보다. 아니 그래도 탈옥했잖아. 탈옥을 눈 감아 줘도 될 정도로 너무 억울하게 들어갔나 보지. 1989년 12월 당시 18살이던 펑치윤은요. 어려운 집안 환경에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한 농가에 몰래 들어갔는데요. 바로 그때 소년의 눈에 띈 것이 있었으니 바로 1위안, 약 170원 상당의 지폐 한 장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유혹을 이기지 못한 펑치윤이 주머니에 그 1위안을 넣으려던 그 순간 집으로 돌아온 집주인에게 발각.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이게 됐고요. 이때 집주인은 부상을 당하고 말았다. 결국 절도에 또 집주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체포된 펑치윤에게 법원은 징역 6년형을 선고. 이후 소년은 감옥으로 이송됐는데요. 우와. 그러나 1991년 7월 혹독한 노동의 굶주림까지 지옥 같은 감옥 생활을 견디다 못해 펑치윤은 교도관의 눈을 피해 탈옥을 했던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어린 마음에 잘못된 선택을 한 거고 뭐 사실 처벌받아 마땅하긴 하지만은 18살 소년이 그 1위엔 훔친 대가 170원 정도 징역 6년형은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예. 신분을 숨겨했던 그는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일용직을 전전 1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2010년 삶이 또 다른 지옥처럼 느껴진 그는 결국 죽음을 결심하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그리운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펑치윤, 네가 1위안 때문에 희생한 19년을 보상받는 건 자수하는 길밖에 없어. 가족과 친구들의 설득 끝에 무려 19년 만에 이렇게 자수를 결심하게 됐던 겁니다. 이후 펑치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한 변호사가 그의 변호를 자청했고요. 또 법원에서도 과거 그의 상황을 고려해 형을 집행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무려 19년간의 도망자 생활을 끝낸 펑치윤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라도 내 진짜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돼 행복합니다.